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과 의미를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후 공개한 문건은 크게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1개 항목, 67쪽 분량입니다. 세부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하에 신속하게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 시설과 집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계화 사단, 기갑 여단, 특전사 등 투입 부대와 전차와 장갑차 투입 계획 등 이른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엔 또 계엄사 설치 위치를 포함해 국회와 국가정보원, 언론 등에 대한 통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야당 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무력화해 계엄 정국을 유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등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계엄사 휘하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2.12 쿠데타 당시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김재규가 체포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며 군과 국정원을 모두 장악했던 걸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계엄사 보도 검열단의 신문과 방송, 통신에 대한 검열과 보도 통제,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 역시 12.12와 5.18을 거치며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신군부의 언론 장악 공작, 왕을 뜻하는 킹의 K 공작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들입니다.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말입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의사가 계엄령 선포를 단순히 검토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판결 내용 등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국정농단 혐의 재판에 이어 전국의 TV로 생중계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재판. 재판부는 낮고 단호한 어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죄는 무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인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을 가득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총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특활비, 공천 개입, 세 가지 사건 21개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오늘부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19개 혐의 유죄, 형량을 다 더하면 징역 32년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나이가 올해 66세이니 사면을 받지 못하면 산술적으론 98세가 되어야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가 인증받지 않은 오토바이에 정상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단 이른바 번호판 바꿔치기를 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저희 법률방송이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해봤더니 이게 단순히 유영진 씨 개인 일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코리아 어드벤처 랠리라는 모터사이클 대회입니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 등 각양각색의 오토바이 수백 대가 출발점에서 쏟아져 나가 흙바람을 날리며 산길을 빠르게 질주합니다. 그런데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를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 환경인증 등을 받지 못한 이른바 불법 미인증 오토바이입니다. 미인증 자체이기 때문에 차 자체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위험성, 구조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전이나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태가 미인증 오토바이다라고. 이런 가운데 최근 유명 가수 출신 작곡자이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가 이런 미인증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유 씨는 다른 정상적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미인증 오토바이에 바꿔 탄 이른바 번호판 바꿔치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코리아 어드벤처 랠리에 참가한 오토바이 상당수가 이런 미인증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가짜 오토바이라는 게 대회를 참관했던 한국수입이륜차 환경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수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넘기기까지는 환경검사나 성능시험 검사를 다 득한 후에 서류와 함께 오토바이를 소비자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미인증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오토바이를 유영진 씨가 타던 오스트리아제 오토바이 국내 수입 판매 업체 K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엔 오스트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국내 독점 수입 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LG그룹 소비재 계열 핵심 계열사인 LS 네트워크스가 사실상 실소유주인 LS그룹 계열 자회사로 알려졌습니다. 포장도로용과 비포장도로용 모터사이클 등 30종 넘는 종류의 오토바이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률방송 취재 결과 이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전체 32종의 오토바이 가운데 인증을 받은 오토바이는 단 5종, 나머지 27종의 오토바이는 모두 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오토바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인증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가 SM 유영진 이사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오토바이 업계에 만연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륜차가 그만큼 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자동차라면 대포차고 범죄에 대한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은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륜차다 볼 수가 있어서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된 불법 미인증 오토바이는 8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바이크 산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재고가 200대 이상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창고에 있는 거가 맞는 거고. 미인증 오토바이는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이자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단순히 유영진 이사 개인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껏 판매된 미인증 오토바이가 8대밖에 되지 않는지 경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아무리 재개발 사업이 복마전 암투라지만 좀 너무하다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개발지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 이야기인데요. 개발지구 내 수십 평 땅에 지분 소유자가 120명이 넘는 황당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불탈법 행태에 대해 검찰이 재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률방송이 검찰 항고사본 처분 통지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의 현장 기획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 2 개발지구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까지 2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아파트는커녕 여전히 그냥 맨 땅에 허허 벌판입니다. 시행사인 신한건설산업과 또 다른 시행사인 DSD 3호의 갈등, 여기에 조합원 자격 문제까지 겹쳐지며 사업이 멈춰선 겁니다. 발단은 10년 전인 2008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식사동 587의 14번지에 대해 한날 한시에 그것도 무려 129명의 지분을 나눠줍니다. 해당 번지 면적은 242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73평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당 지분 면적은 겨우 0.56평, 전체 개발 부지 수십만 평에 비하면 말 그대로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같은 식사동 634의 6번지도 이런 식으로 112명에 대해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뒤늦게 개발 사업에 동참한 시행사 3호 쪽에서 우호적인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는 게 처음 개발을 시작한 신한 측의 주장입니다. 신한 측은 그러면서 이미 보상금도 다 받아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계속 조합에 남아 조합원 행세를 하며 사모편을 들고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에서 의결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 빌라 조합원들은 잔금 다 받으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 자체가. 식사 이지구 개발사업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 조합장을 포함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합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은 다 조합원이세요.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 어떤 조항이죠? 찾아보십시오. 이와 관련 DSD 3호 측은 아직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과 무관하게 애초 조합원 자격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이 끝났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의 그 권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고양시 식사 이지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입니다. 식사동 토지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 쪽에서 주장하는 3호 측의 지분 쪼개기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조합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등 개발 계획과 판을 다시 새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무효 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전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검찰 수사까지 예정돼 있는 가운데 3호 측이 독자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나서 신한 쪽에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도 계속 그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 환지계획 승인을 내준 고양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분란을 방치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고양시 식사 이지구의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불법, 탈법적 행태에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정수녀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8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약사 리베이트,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 문제가 된 A회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서부지검에 따르면 A사가 전국 100여 개 소속 의료인들에게 적게는 300만 원가량,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영업대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제약사와 영업대행사가 일부러 판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다음에 그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의약품 리베이트 만약에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쌍벌제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게 하고 또 일정 기간 사안에 따라서 재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얼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리베이트 빨리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최종 심리 기일을 2년 전 마쳤으나 아직 중재 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과 판정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을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허법원이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외국어 변론을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늘 재헌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힌 4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불법 썬팅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관련해서 어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불법 썬팅이 횡행하는 현실과 그 대책을 다시금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저희 법률방송 계열사 직원 한 분이 폭염 속에 홀로 산행을 나섰다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의하시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